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6가지, 장수 전문가들이 밝힌 의외의 비밀.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올해 78살인 김영수 씨가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자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밥 잘 먹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거지. 이웃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응, 나도 젊을 때는 특별한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어야 오래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오히려 평범한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그런데 실제 장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수 씨의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영수 씨에게는 7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정호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식사를 자주 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정호 씨는 항상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남기면 아깝잖아. 정호 씨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두 사람의 몸에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체중을 크게 늘리지 않았고 식사 후에도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호 씨는 체중이 계속 늘면서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적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 콩류, 생선이나 적당한 양의 단백질 식품 등을 골고루 먹고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78세지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집 근처를 걷고 오후에는 텃밭에 나갑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내와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매일 걸으면 안 힘드세요?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움직이면 더 힘들어.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을수록 근육과 체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가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집안일, 텃밭 가꾸기처럼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 시간보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잠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 씨도 젊었을 때는 잠을 아까워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잠을 줄여서 얻는 시간이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없애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장수 비결입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친구들을 만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바둑을 두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바둑이냐?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친구가 10명, 20명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할 사람이 있다면 좋습니다. 함께 산책할 사람이 있어도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는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는 담배와 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지겹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를 줄이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인생 뭐 재미있게 사냐? 영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조금 참는 대신 나중에 친구들이랑 더 오래 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관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먹고 운동한다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수 씨에게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영수 씨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게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바로 이런 작은 목적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대단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와 산책하기, 화분에 물 주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매일 아침 동네를 걷기. 이런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사는가라는 거창한 질문보다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할까라는 작은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과 질병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세까지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담배를 피하지 않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지내고, 매일 살아갈 작은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수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비싼 보약 한 병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중요할 수 있고, 특별한 건강식품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해진 뒤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영수 씨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100세까지 살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 잠시 말을 멈춘 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90이든 100살이든 내 발로 걸어서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어쩌면 이것이 장수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스스로 움직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을 수 있는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할 때 조금 덜 먹고, 10분이라도 더 걸어보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작은 일을 하나 정해보세요. 100세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하루가 수천 번 쌓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장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수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남성의 성적 능력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질까요? 의사, 사랑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남자의 침대에서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는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과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체에서 보내는 신호가 정말로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 능력과 수명 사이의 연관성은 테스토스테론에 있다. 남성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테스토스테론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남성 활력의 원천인 테스토스테론은 성별 분화와 남성 생식기관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남성의 신체는 더욱 강해지고 체모는 많아지며 목소리는 더욱 굵어집니다. 이러한 외적인 영향 외에도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 성욕 감퇴, 심지어 발기부전은 단지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남성은 또한 점진적인 탈모, 근육량 감소, 기분 변화,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체지방 증가와 골밀도 감소 가속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UCLA 필딩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노화 과정은 테스토스테론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수면 장애, 근력 약화, 체지방 증가, 과민성 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전 룽강중앙병원 종합중환자실은 남방의과대학 부속 남방병원과 공동으로 노인학 저널에 남성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남성 수명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세 이상 남성에게 권장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가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1. 자주 졸리고 기력이 없음. 2. 쉽게 짜증을 냄. 3. 신경이 예민해짐. 4. 체력이 약하고 운동 부족. 5. 근육량 감소. 6. 쉽게 피로해짐. 7. 체모 감소, 수염 등. 8. 성기능 저하. 9. 아침 발기 횟수 감소. 10. 성욕 감소.
다음 10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구 결과. 정자의 질이 좋을수록 수명이 길어지는가? 권위 있는 학술지 별표 인간 생식, 휴먼 리프로덕션, 별표에 발표된 코펜하겐 대학교의 한 연구는 8만 명이 넘는 남성의 정액 샘플을 분석하고 이후 50년간 사망 및 의료 기록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액의 질이 좋은 남성은 질이 가장 나쁜 남성보다 평균 2에서 3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동성 정자가 1억 2천만 개 이상인 남성은 0에서 500만 개인 남성보다 평균 2.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액의 질이 낮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액의 질이 수명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의 질은 남성의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액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X 및 Y 염색체의 유전적 결함, 면역체계 기능 저하, 염증, 심혈관 질환, 대사 이상, 심지어 종양 발생 위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액의 질을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로 간주합니다. 3. 노인도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어도 성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성생활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생식 기능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쾌감을 주고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강화해 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노인의 약 40%가 지난 1년 동안 성생활을 지속했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유사한 조사에서는 57에서 75세 응답자의 50%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성생활을 했다고 답했고 75에서 85세 응답자 중에서도 26%가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필요만 있다면 성생활에 명확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성생활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절제가 핵심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지만 지나친 탐닉은 특히 70세 이후에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의 내성에 맞춰 2개월에 2-3회 정도의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자극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약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노년 남성들은 성생활 중에 정력을 되찾고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음제들은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함부로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 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후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균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 후 위생에 신경 쓰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4.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콘돔은 피임 기능 외에도 성생활에서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피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콘돔 사용을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콘돔 하나로 많은 성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는 절대 하지 말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5.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관계를 가지세요. 성관계 중 신체적 불편함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성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적 자극은 일시적이지만 건강은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러한 예방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만 되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중년, 노년층이 놓치기 쉬운 칼륨. 이 4가지 음식으로 챙기세요. 여보, 나 요즘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올해 67살인 김순자 씨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 근처 시장까지 걸어가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선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리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몇 걸음 더 걷자 종아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날은 더웠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켜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금세 피곤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물론 실제로 더위와 수면 부족, 활동량 감소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과 체액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무조건 칼륨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칼륨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원인은 근육 피로부터 탈수, 전해질 이상, 빈혈, 혈당 문제, 신경이나 혈관 문제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와 구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식사를 통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칼륨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4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는 여러 미네랄과 함께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조류는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 한 장, 다시마를 이용한 국물. 이처럼 어렵지 않게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역국이나 해조류 반찬을 지나치게 짜게 만들어 먹으면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조류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싱겁게 조리해서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칼륨뿐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 채소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먹을 때도 재미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건강한 식품인데 간을 너무 세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금을 듬뿍 넣고 간장도 많이 넣고 참기름까지 과하게 넣으면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어느새 짠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금치는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한 가지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에서 적절한 단백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밥을 먹거나 두부를 반찬으로 먹거나 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식단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고기는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에게 콩이나 두부는 좋은 식사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 역시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반가운 음식이죠. 토마토에는 칼륨과 함께 비타민C와 라이코펜 등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기가 편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간단하게 곁들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차갑게 먹는 토마토는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자 씨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그럼 토마토, 시금치, 콩,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건가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다리 힘이 빠지는 모든 원인을 칼륨 부족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칼륨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고 마음대로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칼륨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혈압약이나 일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칼륨 수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인은 여름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채소와 달걀을 먹고, 점심에는 콩이나 두부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를 함께 먹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일과 채소도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뿐 아니라 수분 관리도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평소보다 수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거나 운동을 했다면 갈증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식사와 함께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에게 의사는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무조건 칼륨 음식부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나 한쪽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갑자기 걷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더위나 칼륨 부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한 근육 약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무조건 보양식을 찾았습니다. 더우니까 몸보신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식탁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짜게 먹지는 않는지,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콩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먹고 있는지, 물을 적절하게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밤에 충분히 자고 있는지.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토마토가 한 봉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시작해보자. 토마토 하나를 꺼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식품부터 찾을 게 아니라 밥상부터 바꾸는 거였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특별한 음식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조류, 시금치, 콩류, 토마토. 이런 식품을 평소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칼륨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여름에는 무조건 보양식부터 찾지 마십시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토마토가 있는지, 채소가 있는지, 콩이나 두부가 있는지,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조금 더 움직이는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예전보다 너무 쉽게 피곤한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더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칼륨은 많이가 아니라 균형 있게. 그리고 건강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허리 아프다고 신장이 약한 게 아닙니다. 60대 남성이 몰랐던 신장 망치는 습관 5가지.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픈데 혹시 내 신장이 약해진 걸까? 박영수 씨는 올해 64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피곤했습니다. 그러자 영수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더 걱정이 됐습니다. 허리 통증은 신장이 약해서 생긴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신장이 약해지면 남성의 힘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신장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신장과 남성의 정력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신장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신장 기능과 남성의 성기능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 조절과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신장이라는 말을 남성의 성기능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아프거나 피곤하기만 해도 내 신장이 약해졌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로감과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육이나 척추 문제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장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을 실제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지. 회의가 끝나면 가야지. 영화가 끝나면 가야지. 운전이 끝나면 가야지. 그러다 결국 화장실에 가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가끔 한 번 참는다고 바로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변을 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미루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요로 감염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가 왔을 때 지나치게 오래 참지 않는 것.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영수 씨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국, 점심에는 찌개, 저녁에는 김치와 젓갈,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습관처럼 소금을 더 찍어 먹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짠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의사는 식탁 위에 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각종 소스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먹는 소금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고혈압은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식탁에서 조금씩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국물을 조금 덜 먹고, 양념을 조금 덜 넣고, 가공식품을 조금 덜 먹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거나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루 몇 리터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와 운동량, 식사,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에 좋다는 이름만 보고 정체가 불분명한 건강식품이나 각종 차, 농축액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 대신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마셔야 신장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잠을 계속 부족하게 자는 습관입니다. 영수 씨는 평소 밤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부족한 잠을 몰아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시에 자느냐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대사 건강 등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결국 신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을 위해 특별한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수면 시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까지 깨어 있다면 오늘부터 30분이라도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혈압은 몇 달째 재지 않고, 혈당도 확인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좋은 연료만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과 여과 기능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역시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특별한 보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짜게 먹고,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늦게 자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도 높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신장을 위해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매일 하는 것부터 바꾸세요. 영수 씨는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었습니다. 물을 적절하게 챙겨 마셨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치게 참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플 때까지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신장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 중 신장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거나 몸이 심하게 붓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변하거나 이유 없이 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질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특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신장 탓을 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무조건 신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기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신장 보충제를 찾지도 마십시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특별한 비법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소변을 지나치게 참지 않는 것,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방치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국물 한 숟가락 덜 먹기. 물을 조금 더 챙겨 마시기. 밤에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기. 내일 아침에는 혈압 한번 확인하기.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신장을 2배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까?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배로 만드는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도 말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아프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아무 말이 없을 때부터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아했는데 60세 이후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건강 신호 5가지.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빼고 싶어도 안 빠지더니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빠지네요. 김정숙 씨는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올해 68살인 정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조금만 굶어도 살이 빠졌지만 정숙 씨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다는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굶기도 했고 며칠 동안 특정 음식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뺀 체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 딸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 살 빠졌나 봐. 나이 들면 살도 저절로 빠지나 보지. 실제로 정숙 씨의 체중은 몇 달 사이 약 4-5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고민하던 살이 저절로 빠졌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고 전보다 쉽게 피곤했습니다. 가끔 배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딸 수진 씨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살 빠진 걸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보자. 검사를 받아본 뒤 정숙 씨는 의사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해서 빠진 체중이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어느 정도가 가장 건강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날씬해야 건강하지. 물론 지나치게 비만한 상태는 여러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무조건 줄이겠다고 식사량까지 지나치게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움직임에도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마른 몸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키와 체격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육과 영양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형태의 비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만큼이나 왜 빠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중이 서서히 줄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과 같은 질환입니다. 모든 체중 감소가 암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암에서는 식욕 저하나 소화 문제, 신체의 에너지 대사 변화 등으로 인해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소화 불편감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혈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췌장과 관련된 질환 등은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부르거나 속이 계속 불편하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가족과의 관계, 사회활동 감소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문제만 생각하다가 마음의 건강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입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 가운데 일부는 입맛을 떨어뜨리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증상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체중뿐 아니라 허리둘레와 근육량, 식사량, 활동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밥을 거의 먹지 않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 감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저절로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갑자기 달라진 몸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살이 빠졌다면 기뻐하기 전에 먼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빠졌나? 식사량을 줄였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빠졌다면? 이때는 한 번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숙 씨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살 빠졌으니까 좋은 거지.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날씬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보다 내 몸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있는 체중계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몇 kg인가 만 확인하지 마세요. 최근 몇 달 동안 체중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는지, 식사량은 줄지 않았는지, 근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마른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적절한 체중과 근육을 유지하며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식욕 저하, 지속적인 피로, 통증, 소화기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체중계 숫자 하나에 웃고 울기보다는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건강은 살을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서 최근 갑자기 살이 빠지고 계시다면 살 빠져서 좋겠다 라는 말보다 먼저 요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 높이는 식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뇌혈관을 망치는 음식 3가지와 꼭 지켜야 할 5가지.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먹었던 반찬 하나가 우리의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매일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쌓여온 혈관 건강과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가운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식습관 3가지와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면 좋은 5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 음식 하나가 뇌경색을 직접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종종 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마 자체가 뇌경색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오히려 식이섬유와 여러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적당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 하나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혈관 건강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채소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많은 소금과 기름을 함께 섭취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입니다. 채소는 원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뒤 다시 진한 양념이나 소스를 많이 넣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채소였지만 조리 과정에서 기름과 당류,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볶음이나 튀김 요리는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기름과 양념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장기간 이어지면 체중 증가와 혈중 지질 이상, 혈압 상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심혈관과 뇌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을 때는 튀기거나 지나치게 기름진 방식보다는 데치거나 찌거나 굽는 등 기름 사용을 줄이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특히 절임 음식입니다. 김치나 장아찌, 젓갈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섭취량입니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고 뇌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짠 반찬을 몇 끼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덜어 먹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량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이 짜지 않은 것 같더라도 여러 가지 반찬과 국, 양념을 함께 먹다 보면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된 채소와 반찬입니다. 말린 채소나 각종 무침, 양념 반찬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나 설탕, 조미료 등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념 때문에 나트륨과 당류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양념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적절한 단백질 식품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과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면 혈압과 대사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하게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줄이는 것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술 역시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금연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는데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환은 오랜 기간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됐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엽산을 비롯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엽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며 녹색 잎채소와 콩류,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 요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하나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음식 하나를 먹었다고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조금 싱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소금은 조금 줄이고, 기름은 조금 줄이고, 가공식품과 지나치게 짠 반찬은 조금 덜 먹어보십시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히 움직여 보십시오. 건강은 특별한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는 작은 생활 습관이 앞으로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오늘의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에 이 세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70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날처럼 발전된 세상에서 70세는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닐지 몰라도 신체 기능에 있어서는 분명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70세를 넘기면 몸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 튼튼했던 다리와 발이 무거워지고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입원하고 내일은 약을 복용해야 하며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1. 70세 이후에 이 세 가지 질병을 피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노화 이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조혈 줄기세포는 70세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전에는 체내에 2만에서 20만 개의 줄기세포가 함께 작용하여 혈액과 면역체계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70세를 넘으면 이 거대한 팀은 갑자기 축소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핵심 줄기세포는 몇 개, 많아야 10여 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져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신체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70세 이후에 노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질병이 재발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까요? 역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유용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수십만 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하여 조기 사망의 주요 세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만으로도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70세 이상이고 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또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렴 등을 앓은 적이 없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장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2. 장기적으로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8가지 무료 장수 비법.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돈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심장협회는 학술지 서큘레이션의 8가지 필수 생활 지표, 르8라고도 알려진 심혈관 건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대학교 병원과 카이루안 종합병원의 연구진은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르8, 생후 8일, 을 준수하는 것이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르8은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르8의 보호 효과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르8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인 3초는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성인은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최소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총 150분을 하루 30분씩 주 5일로 나누어 운동하세요. 30분이 너무 길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운동해도 좋습니다. 빠른 걸음, 시속 5-6km, 천천히 자전거 타기, 춤, 태극권 등이 적합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벽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 푸시업, 그리고 작은 덤벨 또는 물병 2개, 들기 등이 있습니다.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2-3세트 반복하고 격일로 주 2회 실시하세요.
2. 건강한 식습관.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맛없는 음식이나 매일 채식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접시 활용법을 익히려면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접시를 떠올려 음식이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음식의 절반은 채소여야 합니다. 절반은 시금치와 청경채처럼 짙은 녹색 채소, 나머지 절반은 토마토와 보라색 양배추처럼 다른 색깔의 채소. 음식의 4분의 1은 양질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쌀과 밀가루 일부를 귀리, 현미, 고구마로 대체. 그중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생선, 새우, 껍질을 벗긴 가금류, 콩 제품입니다. 3.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3차 흡연이든 호흡기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4. 건강한 수면. 성인은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매일, 주말 포함,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5.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이상적인 BMI 범위는 18.5에서 24.9입니다. 노년층, 65세 이상의 경우 이상적인 BMI 범위는 20에서 26.9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복부 비만이 있다면 허리둘레도 줄여야 합니다. 남성의 이상적인 허리둘레는 90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여성은 85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30에서 40세 사람들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검사받아야 하며 비만인 사람들은 3개월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8가지 필수 생활 지표, 르8는 거창한 체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면 간단히 말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값비싼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유지해야 할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 연구 원문, 혈관 경화증, 아침 식사가 문제일까? 주의, 아침 식사에서 빼야 할 4가지 종류.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그 원칙은 이해하지만 아침에 첫 식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커피 한 잔으로 아침 내내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빵 한 조각으로 몇 입 먹거나 아니면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첫 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1.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관이 경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혈관 경화의 원인이 아침 식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일본의 한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신체가 부족한 영양소를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보충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체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혈압, 혈중 지질, 혈당 수치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자극을 받아 손상되고 탄력을 잃어 경화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가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에도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아포지단백 2 결핍증 쥐들에게 아침 식사를 거르게 한 후 혈중 지질 수치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쥐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대사질환, 특히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동물 실험 결과일 뿐이며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은 혈중 지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위험이 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관련 인체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중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특히 비만인 사람과 여성에게서 혈중 지질 수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동맥경화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 쥐에서 동맥경화성 병변의 면적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병든 혈관의 다량의 지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거르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단순히 배고픔만 피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 암 발생 위험 증가. 국제학술지 별표 일반넷과 별표에 발표된 관련 연구에서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빈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하는 사람들이 위장관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 2회만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위암 발병 위험이 3.45배, 간암 발병 위험이 3.42배 높았으며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식도암 발병 위험이 2.72배, 대장암 발병 위험이 2.32배, 담낭암 발병 위험이 5.43배, 그리고 간회담관암 발병 위험이 5.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담낭 손상. 담즙은 신체의 소화 과정에 관여합니다. 담즙은 밤새 저장되어 최고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담즙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축적되어 콜레스테롤 결정이 형성됩니다. 심한 경우 담낭염이나 담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간에 걸리기 쉬움. 신체가 공복 상태에 빠지고 음식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 피하 지방을 동원하거나 간에 축적되는 지방 대사 산물을 생성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 식사 때 식욕이 증가하여 과식하기 쉽고 이는 결국 지방간 위험을 높입니다. 4.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아침 식사는 인체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장기간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져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질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신체는 단백질만 분해해야 하므로 단백질 손실이 증가하고 피부와 근육 상태가 악화되며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5.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의 포도당 공급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3. 가장 해로운 아침 식사 4가지 유형. 하나라도 잘못 먹으면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은 아침 식사 선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음 4가지 아침 식사 조합은 몸에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야채절임을 곁들인 흰죽.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중국식 아침 식사 조합입니다. 그 단순함과 먹음직스러움에 속지 마세요.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절임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 및 기타 고위험 발암 물질로 전환되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심장과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흰죽은 소화가 잘 되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혈당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튀긴 음식. 예를 들어
튀긴 빵이나 팬케이크와 같은 기름에 튀긴 아침 식사는 바삭하고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 섭취량을 쉽게 증가시켜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대사에는 간이 관여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고 담낭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심혈관 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우유와 계란. 고단백질 조합이지만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섭취 후 별도의 단백질 보충 없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간과 신장의 대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4. 곡물이 섞인 흰빵. 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쉽게 높입니다. 시리얼은 영양가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0g짜리 시리얼 한 봉지는 각설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장기간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장기적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30분 사이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일찍 식사를 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산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혈당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에너지가 신속하게 보충되지 않으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졸음,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아침 식사를 늦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몸에 무리가 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